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이 2018년 11월 25일 변명글을 발표했습니다. 그 스스로 글 속에서 변명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국 수석의 변명글을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먼저 서론 부분은 첫 번째 단락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조국 수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 성장 동력 강화 및 소득 양극화 해결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많기에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 정치, 정책은 결과 책임을 져야 한다. 제1문에서 그는 경제정책이 비판받고 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많아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족함이 많다 하는 것은 법률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특히 그것이 전문 분야의 전문가의 과실일 때에는 그것은 업무상 과실로 무겁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두 번째 문장 제2문에서 조국 자신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말 그대로 변명을 한 것입니다. 발뺌을 한 것이지요. 제3문에서 정치, 정책은 결과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결과 책임이라는 부분에 독일어로 에르폴그 샤프퉁이라고 써 넣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법률 용어 그 자체다. 그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 책임이란 무엇인가? 상식적으로, 결과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민사상에 있어서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손해발생이라고 하는 중한, 무거운 그런 결과가 발생한 데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이 결과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고의나 과실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러한 상황이 되면 무조건 책임을 진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형사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결과 책임을 지우지 못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입니다. 현재 결과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은 결국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형사상 결과 책임은 지우지 못한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 서론에 해당되는 첫 단락에서 조국 비서관은 경제 전문가에게 책임이 있다. 청와대 정부에서 경제 전문가는 정책 실패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경제 전문가가 아닌 조국은 업무상 과실 책임을 질 수 없다. 또 과실 책임도 질 수 없다. 그러나 민사상 무과실 책임으로서 결과 책임은 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뜻이 문장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조국 비서관이 스스로 여기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한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조국 청와대 비서관은 정치인인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는 법을 아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 첫 단락은 법을 아는 정치인인 조국이 민사 책임은 몰라도 형사 책임은 안 지겠다. 그러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론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본론 글 가운데 구조를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보기로 하죠. 본론 부분의 첫 단락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변명 같지만 2018년 6월 정책기획위원회가 발간한 국정과제 성과를 요약하면 남북관계의 성과는 생략하고 다음과 같다. 일단 여기에서 변명 같지만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변명입니다. 성과가 다음과 같이 있다. 한번 봐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성과는 어떤 것인가? 여기에서 남북관계는 제외했다고 했습니다. 국정과제에 대한 성과인데 그것도 이 국정과제 성과라는 것을 발간한 것이 2018년 6월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2018년 6월 이전까지 이전 어느 시점까지의 성과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국 수석은 이 본론 부분에서 첫째, 국민 주권 분야를 1번부터 9번까지 둘째, 국민 성장 분야를 1번부터 9번까지 셋째, 포용 사회 분야를 1번부터 12번까지 넷째, 분권 발전 분야를 1번부터 2번까지 이렇게 세세히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본론 글을 한번 쭉 훑어보게 되면 이것은 마치 혁신도시의 업무성과 보고서처럼 보입니다. 한 나라의 집행정부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나 소소한 것이지요. 혁신도시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만일 10자를 그어놓고 동서남북에 각각 마을이 하나씩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 10자의 중심 부분을 그곳을 중점으로 해서 적당히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서 그곳을 혁신도시로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0자의 중심부가 그 동서남북 4개 마을의 허브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변두리, 그다지 개발이 되지 않고 중심지와도 멀고 그 중심점, 10자의 중심점을 4개 마을은 반드시 거쳐야 할 이유도 없는 주로 그런 곳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동그라미 안에는 4개의 마을의 조각들이 포함되어 있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혁신도시라고 하는 것은 큰 대도시 그런 곳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갑자기 그 대도시의 축소판 같은 그런 도시가 생겨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도시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번듯한 도시 형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마트나 편의점, 호텔, 맛집, 심지어 공공기관까지 의도적으로 그곳에 갖다 놓기 때문에 또 그 혁신도시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필요한 것을 다 인위적으로 갖추어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도시의 축소판처럼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춘 혁신도시는 그때부터 자립해서 탄탄한 그런 도시로 성장해 가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혁신도시 사업은 대체로 실패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이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가? 그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사전 작업과 그리고 그것이 알아서 자생력을 갖추기까지 꾸준히 그리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준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혁신도시가 생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도시가 다 됐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혁신도시라는 것은 남의 것을 빌려와서 꾸어와서 그래서 치장을 해놓은 쇼룸에 불과하다. 이것이 그 본 모습인 것입니다. 혁신도시를 나무라고 한다면 그 나무는 혁신도시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혁신도시 밖에서 결국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갖추고 있는 기존의 행정 시스템 속에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를 가지를 휘어서 혁신도시에 마치 심은 것처럼 보이게 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 혁신도시의 뿌리는 혁신도시에 있지 않은 것이죠. 혁신도시라고 하는 새 도시가 생긴 것 같고 그것을 나무라고 하면 새로운 하나의 생명, 새 나무가 자라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새 나무가 아닌 겁니다. 새로운 도시가 생겨난 것도 아니고 아직은 스스로 거기에 새로운 뿌리를 내리기 전이어서 도시가 만들어졌다든지 나무가 새로 생겼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런 곳의 업무성과 보고처럼 보인다. 이런 것이지요. 어떻든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이러한 혁신도시를 운영하는 기관이구나. 또 그들은 새로운 국가, 그들이 이야기하듯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새로운 혁명정부를 만들어서 그것을 운용하는 기관이 아니었구나. 그런 것이 이번 이 조국 수석의 글에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다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원래 혁신도시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성과가 바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리에 필요한 건물들이 쭉 들어서고 시설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일단 결과가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바로 이러한 혁신도시의 시장감이다. 그 정도의 규모, 그 정도의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그렇게나 작은 혁신도시의 운영에서조차 실패를 했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 본론의 내용을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조국 수석은 첫째, 국민 주권 분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번 공공분야 채용비리 적발, 2번 갑질문화 개선, 3번 제주 4.3 및 5.18 관련 성과, 4번 언론 자유지수 상승, 5번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부분, 6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및 채용 규모 확대, 7번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찰 인사개혁, 8번 반부패 정책협의회 출범, 9번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조국 수석은 1번부터 9번까지를 국민 주권 분야의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9가지 내용을 우리가 한눈에 이것을 분류해 보면 두 덩어리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9가지 사안은 그것을 찬성하는 국민의 그룹이 있고 그것을 반대하는 국민의 그룹이 있다. 이것이 분명하죠. 이 9가지 항목과 관련해서 이러한 일들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하는 국민이 있고 저 사람들은 가해자라고 하는 국민이 있다. 이것이 또 분명합니다. 결국 조국 수석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펼친 정책, 그 정책이 한 일은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두 덩어리로 분열시켰다. 그런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 놓고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인가? 그 두 그룹으로 나뉜 국민 중에 어느 한편에 섰다 하는 겁니다. 국민을 화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반으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 어느 한편에 섰다. 이 제목이 국민 주권 분야라고 했습니다. 국민 주권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 주권은 5천만 국민이 단일한 의사로 하나의 뜻으로 결정한 것만 주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주권은 그러한 파워, 그러한 권력인 것이지요.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켜 놓고 그리고 어느 한편에 가담을 했다. 그래 놓고 우리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딱한 일이지요. 결국 1번부터 9번까지 조국 수석이 나열한 이 모든 것은 분명하게 한 가지로 평가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은 전부 국민 주권 사항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일단은 첫째 국민 주권 분야라고 한 성과는 모조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성과가 없어지기만 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 주권 사항이 아닌데 이 정부라는 것이 한 일이 무엇인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패싸움을 벌이게 만들고 그 패싸움의 어느 일방 당사자 노릇을 했다. 큰 죄를 지은 것이죠. 이러한 것은 바로 헌법 파괴 행위이고
국헌 문란 행위인 것입니다. 이제 조국 수석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그들이 말하는 성과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둘째, 국민 성장 분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아래 내용을 보건대 국민 경제 성장 분야, 이렇게 썼어야 옳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내용입니다. 1번 금융채무 불이행자 재기 지원. 2번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협약 체결 증가. 3번 대기업 집단 순환 출자 고리 급감. 4번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구제 확대. 5번 중금리 대출 확대. 6번 가계통신비 일부 인하 및 저소득층 등 일부 요금 감면. 7번 액티브엑스 대거 제거. 8번 벤처펀드 규모 확대. 9번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일부 완화. 그는 이것이 국민 성장 분야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그 전체를 꿰뚫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이 자랄 때 벽면에 키높이를 재는 그러한 눈금을 표시해 놓은 그런 장치를 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국민경제 성장 키높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눈금이 쭉 있겠죠. 대한민국의 국민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2017년 4월에 그 눈금이 가령 100이었다. 이렇게 정해두지요. 그렇다면 2017년 4월 이후 국민경제가 성장했다 하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언제 그 키높이 눈금을 보더라도 100보다 위쪽에 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민경제 성장 키높이는 분명한 것이 100보다 위에 있지 않다. 그보다 아래로 내려갔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다 하는 겁니다. 결국 조국 수석이 하는 이야기는 앞에서 나열한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 키높이 눈금이 100보다 위로는 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9가지나 되는 일들을 했다. 그것이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것은 그 100보다 아래에 있는 어딘가 틈새를 메웠다. 이렇게 우리가 선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틈새 메우기는 아이들 말로는 땜빵이라고 합니다. 결국 땜빵을 9군데나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물론 땜빵을 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나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만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될 수 있으면 좀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틈새 메우기는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늘 해오던 일입니다. 그것이 더 큰 비중을 지닐 때도 있었고 더 비중이 적을 때도 있었지만 이것을 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합의하고 있었고 각 대통령들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해온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결론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조국 수석의 말대로는 1년 반 동안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우리로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는 안 컸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 수석이 땜빵을 했다. 그래도 그 일이라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문제는 땜빵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빈둘러 가면서 하는 겁니다. 마음이 없어서 거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빈줄러서 이러한 빈틈 메우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일의 선우, 일의 중요함의 그 우선순위 이것을 모르는 그 초보자 아마추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 땜빵을 하는데 성장에 써야 할 예산을 모두 탕진해버렸다. 이것이 또 큰 문제입니다. 이제 셋째, 포용사회 분야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조국 수석은 무려 12가지 항목이나 여기에서 나열을 했습니다. 첫째, 아동수당. 둘째, 기초연금 확대. 셋째, 치매 국가 책임제 강화. 넷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다섯째, 저소득층 일부 의료비 경감. 여섯째, 아이돌봄 체계 강화. 일곱째,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편성. 여덟째,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아홉째, 학교 SW 교육 강화. 10번째, 소방 역량 강화. 11번째, 내각 30% 여성 구성. 12번째, 주 52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항목에 나오는 표현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지요. 매 번호마다 끝부분을 보게 되면 확대, 강화, 경감 이런 말들이 나온다. 그런 것입니다. 확대란 무엇보다 확대 이렇게 되겠죠. 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경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은 무엇보다라고 하는 사전에 무엇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이런 것이지요. 결국 이것은 모두 계속 사업이다 하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자기들이 이전의 모든 질서, 모든 성과를 다 부수고 새로 만들었다. 혁명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다시피 그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지어 놓은 농작물을 이제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걷어들여서 탕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전에 농사지은 사람들은 다 나쁘다. 그것은 다 잘못되었다. 우리가 이제 가을에 새로 시작한다. 이미 사과가, 복숭아가, 쌀이 이미 1년 내내 자라서 수확기에 들어서서 거두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갑자기 사과를 만들었다. 쌀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일은 없지요. 앞이 있어야 뒤가 있고 사과는
1년 내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성장해서 익어가야 비로소 먹을 수 있는 사과로 되는 겁니다. 갑자기 사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은 지구상에는 없죠. 또 다른 것으로 주 52시간 이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물론 현재 주 52시간 근로라는 것의 부작용,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꿈으로써 국가 전체가 요동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주 52시간이 마치 나쁜 것처럼 그렇게 지탄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지탄을 하게 되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저 무식한 것들 몰라서 저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국민이라고 해서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달하면서 좀 더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사람이 일하고 즐기고 또 무엇인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따로 하고 이런 것들이 고르게 보장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여태까지 대한민국은 그것을 부정하고 오직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만 그것을 생각해내서 그것을 보장하려고 했다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상황이 될 때 조금씩 확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벌써 우리가 건국초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까지 자유도 그만큼 확장이 되어 왔고 그 자유라는 것이 결국은 정치적 자유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혜택, 복지와 같은 것도 서서히 형편되는 대로 될 수 있으면 같이 나누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죠. 그래서 이 주 52시간 같은 것도 당연히 대한민국이 장기로 본다면 당연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목표도 애초에 주 52시간은 아니었죠. 그들은 다른 나라를 바라보다가 선진국들이 주 40시간 하니까 바로 저거다. 그래서 주 40시간이 사실은 목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당신들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만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이미 그런 식으로 보다 어려운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공존할 것인가 그것을 과거부터 계속 노력해 왔다는 것을 그렇게 부정을 하면 철없는 아이 소리밖에 못 듣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조건은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개선되었고 미래에는 더욱 개선될 것이다. 이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지금 주 52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전 단계는 물론 주 52시간 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미래를 향해서 주 52시간을 거쳐서 주 40시간을 향해서 갈 것이다. 근로조건은 그렇게 개선되어 가게 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지금 2017년 5월에 문재인 씨가 보궐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서 주 52시간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알다시피 문재인이 주 40시간 달성하지 못했죠. 그 자신도 미래의 어느 대통령이
문재인 씨는 주 40시간을 못했다 하고 비판을 하면 도리 없이 그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위치에 놓이면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겠지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상대적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언젠가 미래의 어느 대통령은 주 40시간을 추진하고 그것을 달성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결국 조국 수석이 포용사회 분야다 하면서 12가지를 나열했던 그 모든 것은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강조하는 최초, 유례 없는, 내가 처음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단지 물려받은 업무일 뿐이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맞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나 조국 수석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존재했다. 이러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다. 조금 그것을 가지고 자화자찬에 썼다. 좀 잘난 척을 했다. 물론 이것이 잘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그대들이 참 어리석다 하고 말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 업무 수행을 과거부터 쭉 추진해가는 그 진보의 걸음을 아예 길에서 벗어나게, 그리고 이제는 멈춰서고 뒤로 물러나게 그렇게 했다. 그 부분입니다. 반작용을 일으키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래서 기존의 질서, 대한민국이 내일을 향해서 차근차근 걸어가던 그 길이 지금까지 올라온 것이 주르르 미끄러져서 다시 퇴행했다. 그것이 바로 그 기존 질서를 무너뜨림으로써 그렇게 한 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당신들의 죄다. 이런 것입니다. 조국 수석은 네 번째로 분권 발전 분야를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는 항목이 2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것도 없고 그 스스로 나열할 것조차 없다고 고백을 한 것이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본론 부분을 보면 조국 수석이 있는 대로 다 쓸어 담아서 쓸어 모아서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만큼 있다. 이렇게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하나의 통에 이것을 다 담아보기로 합시다. 핀셋으로 한 개 한 개 집어서 통 하나에 담아보는 겁니다. 바카스 열병들이 통에 담을까? 그런데 이것은 통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0ml짜리 콜라 빈 캔에 담아보기로 했죠. 그래서 하나씩 담아보았더니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조국 수석이 나열한 그들의 성과라는 것을 콜라캔에 다 담고 그 다음에 흔들어 보았더니 소리가 제법 크게 났습니다. 역시 콜라캔도 너무 컸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리가 크게 난다 하는 것은 바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문재인 청와대 정부, 그 정치 세력들, 그들이 얼굴 아는 사람들의 한풀이를 해줬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얼굴 아는 사람들이 한풀이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존재감이 없는 겁니다. 당신들끼리끼리 해먹었으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조국 수석의 글 중에 마지막 단락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배고프다. 가로 열고 영어로 still hungry라고 썼습니다. 뭐 하자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말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든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다. 마음속으로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꽉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국민이 부족하다. 너희들 이제 실패했다고 하는 소리는 귀에 들렸다. 알고 있고 거기에 저항할 수 없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의 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직시하고 이후 경제 성장 동력 강화 및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한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다. 한 번에 비약은 못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것이다. 민주정부답게 모든 비판을 감내 수용하며 호시우보 그리고 우보 말리. 여기에서 호시우보,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걷는다. 우보 말리, 소의 걸음으로 말리를 간다. 이런 뜻으로 그저 간단히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말잔치에 불과하니까. 어떻든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계속 밀려나지 않고 버티려고 하는 것이 이 결론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좀 의아스럽게 여길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회의 때마다 더 빨리 하라고 늘 재촉하는 소리를 국민에게 들려주지요. 김정은이에게 귤을 빨리 보내라 하고 재촉을 했고, 그리고 영감님과 마누라님 두 분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세계를 빙빙 돌면서 날아다니고 하여간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비서관은 소처럼 느리게, 더 느리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하지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어떻든 이러한 좀 더 비빌 곳이 없어도 거기에 등을 붙이고 버텨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드러나 있는데, 우연히 조국 씨가 2017년 4월 16일 선거 때입니다. 어깨띠를 두른 문재인 후보하고 둘이서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흑백 사진인데 한 30년 전 YS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자면 이제 여기까지, 해가 이미 서산을 넘어가서 곧이라도 어둠이 덮쳐올 것 같은 그 마지막 순간 같은 느낌, 그런 것입니다. 이번 조국 씨의 글, 이렇게 구구하게 변명하는 그 글은 스스로 허탈감을 이런 식으로라도 내뱉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소가 걸어가듯이 그 소걸음으로 만리를 더 가겠다고 한 것은 많이 심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해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